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을 해석하고 전문가들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 들어보는 너네 자산 운용.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핫하게 잘 알고 있는 챗GPT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분에게 설명을 들을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일 잘 아는 분께 여쭤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김건희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지금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연구를 주로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거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대학원에서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 주 연구 분야는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와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의 교점에 있는 연구를 하는데요. 네. 컴퓨터 비전은 쉽게 생각하시면 인간의 시각 지능을 이제 기계도 갖추도록 하는 연구 분야고,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들, 그걸 네. 이제 자연어라고 하는데요. 기계가 자연어를 이해하고 이제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개념을 잡고 가볼게요. 기존에 지금까지 나왔었던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뭐 텍스트 정도만 도움을 받았었던 이런 AI하고 지금 핫한 챗GPT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가장 많이 다른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챗GPT는 아주 일반적인 목적의 언어 모델로 이제 제작된 서비스고요. 네. 여기서 언어 모델이라는 건 사람이 얘기하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그걸 생성함으로써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아우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작업만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람 수준의 아주 다양한 작업을 잘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연어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아주 많은 작업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혹은 번역을 한다든지 뭐 코딩을 한다든지 그런 수많은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그러면 모든 자연어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다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이제 챗GPT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기존 챗봇이랑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챗봇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챗봇은 이제 목적지향 챗봇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은행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그것과 상관없는 뭐 날씨 어때? 예, 번역을 해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정해진 얘기를 합니다. 아, 이해를 못합니다. 혹은 저는 그런 작업을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네. 이제 챗GPT는 가장 다른 건 제가 어떤 작업을 시켜도 어쨌든 응답은 나옵니다. 물론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아주 높은 정확도, 네. 그러니까 사람에 필적하는 혹은 사람보다 더 잘하는 정확도로 다양한 작업에 대해서 뭘 시켜도 응답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확 요즘에 더 관심이 높아진 게 사실 챗GPT 3에서 4로 넘어가면서 뭔가 확장성이 확 커진 느낌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저희들은 봤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그야말로 자연어, 그다음에 텍스트만 했다면 4 들어가면서 정확성도 높아졌다고 하고 약간 멀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많이 늘어난 느낌인데 챗GPT 4가 가면서 느꼈던 차이점들 아니면 유의미한 부분들이 또 어디가 뭐가 있을까?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3냐, 3.5냐, 네. 4냐 이런 거는 이제 오픈 AI의 내부적인 버전 정책에 이제 따를 거고요. 그렇죠. 근데 4가 되면서 유료화가 됐다는 건 저희들한테도 큰 그래서 차이긴 한데. 4가 되면서 오픈 AI에서 가장 강조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멀티모덜 AI, 그러니까 다형식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GPT 모델은 텍스트밖에 이제 입력을 받지 못하고 아웃풋도 이제 텍스트로만 가능했는데, GPT-4부터는 이제 사진 정보, 곧 이제 동영상까지 가능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진, 텍스트 같은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그걸 하나의 주요 업데이트 사항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전문 이제 그 커리어를 쌓으면서 시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시험들에 대해서 사람보다 매우 뛰어난 성능을 거뒀다는 게 이번 GPT-4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뭐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이 GPT 3.5 같은 경우엔 하위 10%였는데 GPT-4는 뭐 상위 10%가 됐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혹시 유학을 준비하시면 GRE라는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이제 다 상위권. 그리고 LSAT이라고 마찬가지로 미국 변호사, 그러니까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험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학을 간다고 하면 SAT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그런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인들의 그 다양한 시험에 대해서 이제 아주 높은 성능, 사람의 상위 이제 10% 20%의 성능을 거뒀다는 거를 가장 큰 마일스톤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도가 높아졌다라는 예. 거잖아요. 물론 챗GPT가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구도 하고 계신 거고 지금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정확도도 높아지고 명화를 따가지고 새롭게 창조도 해낸다라는 뉴스도 보긴 했는데 여전히 챗GPT가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숙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꼽는 건 이제 hallucination이라고 혼동이라는 거죠. 사람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하루 동안에 다양한 뉴스를 보고 그 다음날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저희도 수치를 혼동을 하거나 그래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어제 3%가 올랐는데 제가 뭐 현대자동차도 보고 수많은 종목을 보다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2% 떨어져서 뭐 그런 식으로 혼동해서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 지금 GPT-3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대화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시면 단어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시퀀셜하게 단어를 계속 만드는데 앞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어를 만드는 과정이 확률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는 정확한 단어들이 생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낮은 확률로라도 잘못된 단어가 한번 나오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잘못된 단어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지고 다른 길로 새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물론 이 부분은 계속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4로 넘어가면서 할루시네이션이 40% 이상 줄었다. 오픈AI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여전히 문제지만 계속 개선을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요즘 각광받는 직업이라고 많이 아실 텐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제가 챗GPT를 통해서 원하는 응답을 얻을 때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의 정확도가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뭐 저렇게 물어봐야지 어떤 패턴을 가지고 물어봐야지 얘가 더 답을 잘 생성하더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인공지능 시스템의 단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말을 좀 바꿨다고 아웃풋이 완전히 널뛰면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면 되게 그 안정적이지 않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따라서 아웃풋의 성능이 너무 많이 바뀐다. 그것도 이제 큰 단점이고 마찬가지로 계속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향이 있는 응답을 한다든지 혹은 잘못된 사실을 얘기한다든지 혹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계속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1순위로 가장 개선하려고 이제 회사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실 땐 못 느꼈겠지만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방금 대답이 제가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너 문제가 뭐야? 너는 지금 한계점이나 부작용이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얘 스스로도 오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무책임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편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방금 해주셨는데 학습 데이터 자체에서 편향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뭐 인종이든 성별이든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던데 그걸 딱 지금 짚어주시는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명령어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잘 사용될 수도 있고 역으로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새 몸값이 엄청 많이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개선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을 빠르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위기감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고 야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인간을 다 대체한다고?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 질문지를 교수님한테 보내드리려는 찰나에 저희가 오늘 4월 6일에 촬영하고 있는데 3월 29일에 그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워즈니악이 설명한 미래 생명연구소의 공개 서한이 나왔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챗GPT 이용해서 AI가 발전하는 게 맞냐. 그리고 결국 이 알고리즘이든 AI든 이거를 설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설계하는 사람 마음대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설계자를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은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건 새로운 권력 구도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뭔가 미래를 이렇게 주도해서 끌고 가는 위험성도 있지 않겠냐. 별의별 말이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계속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이제 잘못된 정보를 일부러 올려가지고 그렇죠. 상위 랭크에 올리려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정보라든지 혹은 나에게만 유리한 정보를 올리겠다 혹은 댓글을 조작한다 그런 경우도 선거 때도 예,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면 이걸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뜻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악의적인 분들이 분명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사회에는 다양한 이제 활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극단적으로 계속 좋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물론 그분들한테 부작용도 너네들이 다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거고, 근데 그렇게 좋게 만드시는 분, 혹은 공격을 해서 단점을 찾아내는 분,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악용하는 분, 아니면은 좋게 활용하는 분, 그런 수많은 활동들이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활동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종을 계속 울리면서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된다. 그걸 이제 영향력 있는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네. 이제 좀 더 사회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크거나 작거나 계속 이런 기술적 진보와 그로 인한 부작용, 그다음에 그걸로부터 소외되는 분들이 존재하고 혹은 그거를 통해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죠.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요즘 식당에 가보시면 키오스크가 아주 짧은 시기에 확산이 되는데 네. 분명 그게 되면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시죠. 그렇죠. 예.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 라디오나 TV 같은 데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뭐 기다려 달라 혹은 도와달라 옆에서 도와달라. 맞아요. 하는 식의 캠페인이 이제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저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산업이 발전하면 네. 또 여기에 따른 제도적인 안전장치들도 예, 마련이 그렇죠. 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조차 안 하던 문제가 이제 네, 계속 네. 생겨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빠르게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들도 배려를 갖고 선을 위해서 행동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단순화해서 예를 들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가 뺑소니 일으키고 범죄에 사용된다고 해서 자동차 만들지 말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예. 분명히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고 산업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AI도 그런 예. 측면에서 그래서 봐주시고 저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네. 저희가 그걸 슬기롭게 잘 대처한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인공지능도 지금 당장 갑자기 아주 빠른 순간 안에 이제 저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뭐 그쵸, 충격이나 맞아요. 혼란이 좀 클 수는 있지만 네. 결국에는 잘 이제 슬기롭게 해결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정답을 찾아봤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런 이제 뭐 부작용들이 있어서 한번 넌지시 여쭤봤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멀티모달 AI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챗GPT 같은 AI들이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저희는 되게 추상적으로만 지금 이미지화돼 있거든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연구를 직접 하고 계시니까 예. 좀 어떤 역할, 그리고 어느 곳에서 어떻게 쓰일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퇴보하는 일은 절대 없고요. 네. 오히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구글 같은 경우엔 코드 레드를 발령할 정도로 네. 전사적 위기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출시를 할 걸로 지금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디에 가장 먼저 쓰일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은데 쓸 걸로 기대를 하죠. 네. 그래서 검색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은 이제 검색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검색 엔진의 1등이 구글이고 2등이 유튜브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 다 구글의 서비스였고 압도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네.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빙 검색에 추가를 해서 검색 점유율이 뭐 5%만 올랐다. 그러면 그거가 주는 임팩트는 뭐 맞아요. 몇 조, 몇십 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를 보시면 오피스에 넣겠다. 혹은 맞아요. 클라우드에 넣겠다. 그건 뭐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인으로 삼고 있는 BM에 넣겠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한 걸로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떤 업종에 쓰일 거냐 연구자 측면에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디에 돈을 더 많이 벌 거냐. 벌써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러니까 오피스 프로그래밍 이거 한다고 하니까 제가 든 생각은 구독료도 오르겠다. 그럼 결국 돈 버는 데는 여긴가. 검색 관련해서도 빙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요즘에 그래서 저 크롬을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든요. 옆에다가 그냥 띄워놓고 있습니다. 빙이 그냥 대답을 다 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빙 안 쓰셨는데. 무슨 빙을 검색 엔진에서는 진짜 상대도 안 해줬죠. 그러니까 뭐 호기심이 됐든 혹은 이렇게 실제 유용함 때문에 그러시든 빙 검색량이 사용량이 나오겠지만 통계가 엄청나게 유의미하게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부터 이제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피스도 말씀하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물론 시장이 지배적이긴 한데 거기도 경쟁이 매우 심한 곳이고 뭐 구글도 마찬가지로 그 오피스 서비스를 내놨고 뭐 불과 몇 년 전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다 먹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구글의 뭐 구글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많이도 옮겨간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오피스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경쟁이 심한 시장이고 거기에 이제 좀 선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이나 뭐 시장 지배력을 높이겠다 그런 결정을 한 거고 그 결정의 배경에는 제 생각에는 어디서 돈을 많이 벌 거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이걸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돈이 막 벌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하루에 막 몇억 원씩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출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들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이 분야에서 두각을 그래서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갸우뚱함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공지능 챗GPT를 돌리면 오픈 AI에서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비용이 들긴 합니다. 하는데